처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에 에이즈 치료 알약이 포함됐다는 이성규 기자의 보도 보셨는데요. 네, 취재한 이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얼마나 개발돼 있는지 그 개발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익히 알려졌듯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빌입니다. 길리어드는 애초 렘데시빌을 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임상시험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었죠. 네. 그러는 가운데 이 길리어드는 렘데시빌을 코로나19로 개발 방향을 틀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렘데시빌은 구조적으로 누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엇이고 또 코로나19 치료제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 뉴클레오사이드 좀 용어가 어렵죠. 네. RNA 유사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RNA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유전 물질로 DNA를 가지지만 바이러스는 그 종류에 따라서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이 유전 물질인 RNA부터 복제를 해야 하는데요. RNA 유사체는 이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할 때 가짜 RNA 재료를 작용해서 복제를 차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복제의 오류를 일으키는 원리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렘데시비르 이후에 항체 치료제도 개발이 됐는데 항체 치료제는 뭔가요? 이 항체 치료제는 단백질인 항체를 이용하는 치료제를 말을 하는데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는 열쇠로 이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 항체가 달라붙어서 이거 무력화하거든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을 못하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달라붙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항체라고 부르고 항체이다 보니까 통상 항체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항체 치료제는 지금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미국 리 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지난해 각각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이후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항체 치료를 개발해서 승인을 받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영국 GSK와 그 미국 비어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했었죠. 예. 자, 렘데시비르부터 지금 말씀해주신 항체 치료제까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가 여러 개 개발이 돼 있는데 먹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환자의 편의성 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치료제들은 모두 주사제 형태로 병원에 가야만 맞을 수가 있죠. 아, 네. 그런데 먹는 치료제는 말 그대로 먹는 약이니까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이 먹는 게 더 편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네. 지난 이제 2010년 당시에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타미플루의 어떤 경험 때문에 또 이 코로나도 이 먹는 치료제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것이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지금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은 그러니까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는 그 맨 처음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달라붙는 항체를 개발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이 수십 개가 발생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치료제로는 그 오미크론 변이에 있는 스파이크에는 달라붙을 수가 없는 아.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GSK와 비어가 개발한 이 항체 치료제는 운이 좋게도 이런 그런 돌연변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항체를 개발을 해서 오미크론 변이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먹는 치료제 얘기로 조금 더 깊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작용 기전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먹는 치료제는 기존의 항체 치료제하고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항체 치료제들은 모두 다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개발이 된 건데 네.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이게 어떤 필요한 단백질 효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그런 단백질 효소를 하나를 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스스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요. 예. 네. 처음에 단백질을 좀 큰 형태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잘라서
자기가 이용을 하는데 그럼 이 큰 형태의 단백질을 자르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단백질 효소라고 부르는데 어.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그러니까 이 큰 단백질이 잘라진 걸 막죠. 그러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니까 이게 차단이 되는 그런 원리인 네. 거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필요한 그 단백질을 차단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은 이 스파이크 부위를 네.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이 스파이크 부위에 변이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항체 치료제는 한계가 있다. 네.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스파이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효소 이걸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 단백질 분해 효소는 이 오미크론 변이하고는 무관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나 그 이전에 뭐 델타나 원래 초기 바이러스나 똑같은 단백질 효소를 이용하니까 이 먹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효과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리포트에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원래 그 코로나 치료할 약 2알과 에이즈 치료할 약 1알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3알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이즈 치료 알약이 하는 역할은 코로나 치료 알약이 이 간에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네. 에이즈 알약이 간에서 분해가 안 되면 이게 혈액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예. 오랫동안 머무니까 약효가 오래 지속이 되니까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에이즈 알약을 먹는 건데 일부 약들은 이런 에이즈 알약이 이 약들도 간에서 분해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약들이 체내에 오래 너무 머물게 오래 되면은 네. 혈중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당국은 뭐 고지혈증 치료제라든지 이런 28가지 약에 대해서는 이 먹는 치료제와 동시 복용을 하지 말라고 네. 금지를 시켰죠. 네. 자,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미국 머크사 MSD의 먹는 치료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SD의 그 먹는 치료제는 유전자 변이의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누클레오사이드 유사체라고 앞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렘데시비르. 이 그 MSD의 먹는 치료제는 이 누클레오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작용 기전이 그 렘데시비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RNA 유사체라고 부르는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할 때 그걸 복제하지 못하도록 이 RNA 유사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걸 막아주는 게 원래의 기능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는 좀 분열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예. 이 생식 세포가 이제 그런 세포 중에 하나인데 음. 이런 세포에 이제 그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RNA 유사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원래 그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럼 이게 생식 세포다 보니까 생식 세포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위험성이 있다고 이미 경고가 다 나왔죠. 예. 자, 일단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제서야 치료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백신과 치료제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네. 백신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린 걸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치료제는 병이 걸리고 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그 병을 100% 완치하는 치료제는 없어요. 그리고 뭐 백신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또 예방을 100% 해주는 백신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백신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 어느 하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동시에 병행해서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조언을 했었고 예.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백신이 더 좋다. 치료제만 이게 뭐 다 된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오미크론 변이 같은 변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는 적절히 병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먹는 치료제와 또 관련해서 화이자에 지금 먹는 치료제는 입원과 사망 비율을 90% 이상 줄이고 또 MSD의 치료제는 30%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둘 다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건데 이미 중증인 사람들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렘데시르부터 이번에 그 먹는 치료제까지 이런 치료제의 모든 치료제의 목적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수가 불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경증인 사람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치료제는 이런 경증인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단 중증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충분히 생기고 난 이후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 바이러스보다는 이 네.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염증 반응과 같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뭐 폐렴과 같은 증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단계에서는 바이러스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치료제들은 중증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예. 자, 오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고 또 걸리더라도 치료제로 그 조기에 치료하는 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